어느 쪽이 쉽게 나오기를 기도해야지. 둘 중 한쪽에다가 치중하지. 둘 다 쉽게는 잘 안 되니까. 회계부가소득이 쉽게 나오는 게 훨씬 좋아. 그래야 사람들이 합격률이 훨씬 높아. 왜냐면 법인세는 그 어렵다 그래도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 아니 어차피 점수 다 20점대에서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돼 있고 다 부분 채점이 심하게 부분 채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칸칸이 다 0점 몇 점씩 다 적혀 있어요. 그 한 명이라도 만약 이의제기 신청해 가지고 달라 그러면 거기 보면 전부 다 0점 몇 점, 0점 몇 점 다 적혀 있으니까 내가 뭔가 거기다가 그 앞쪽 데이터 값 때문에 뒤에 게 바뀌는 거 있죠. 우리가 앞쪽에 적은 것 때문에. 그럼 그거는 또 다 유추해서 다 맞다고도 채점해놔. 그러니까 법인세 쪽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회계부가소득에서 그건 틀리면 그냥 다 점수가 나가는 거니까 그쪽이 쉬운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론 1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상적인 영업주의 내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우리 항상 우리 회계 처음 시작할 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정상영업주기 이내 이걸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두 번째 현금 흐름표 작성 중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시에는 발행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실 수 있는데 이번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에는 액면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실제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된 거에 대해서만 현금 주유로 기록하는 게 현금 흐름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금 흐름표에는 우리가 발행한 금액으로 우리한테 현금이 유입된 것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상계 금지 원칙에 따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자, 우리 회계는 총액주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총액주의라는 건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고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매출 채권하고 대손 충당금은 자산하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죠? 그거는 그냥 손해법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은 자본 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얘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다음 중 주식회사 세무가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최초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2019년 3월 1일 주식회사 세무는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였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보유 기간 중 추가 취득 및 처분한 주식은 없으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 19년과 2020년 부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우리 19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가 매도 가능 증권이 150인데 평가이익이 20만 원이 있네요. 자본 쪽에. 그럼 이게 얼마에 샀길래 평가이익 20만 원인 거죠? 130에 샀으니까 20만 원 평가이익이 있겠지. 이것만 봐도 그냥 130이 알겠는데. 그죠? 그 다음 연도에는 140만 원이니까 평가이익 10만 원 줄였나 봐. 그래서 10만 원 나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얘는 130만 원이네요. 전 보너스 문제 같아 보이는데 20만 원 이익이라고 적어놨으면 130을 샀겠지. 자,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맞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 효과를 먼저 점진적으로 적용한 후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적용한다.
자, 정책의 변경이 중요해요? 추정의 변경이 중요해요? 자, 정책이 계속 중요하다 이야기하죠. 중요한 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전진 가야 되는데 얘는 뒤집었네요. 추정을 먼저 한다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회계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연히 추정의 변경을 해서 앞으로 달라진 거하고에 대한 내용은 주석에다 전부 다 기록해 줘야 되겠죠. 4번에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아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주식회사 세무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안의 차량 운반구와 교환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500만 원이고 추가로 20만 원을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현금 수령하였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이 450만 원인 경우 차량 운반구의 취득 가격은 얼마인가? 자, 이번엔 우리 기계장치를 주고 차량 운반구를 받는 거니까 이종자산 교환이죠. 그죠? 그럼 이종자산 교환은 일단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니까 일단 450이 되겠죠. 그럼 공정가액 450인데 우리가 20만 원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 우리께 더 비싸니까 받았겠지. 그럼 자동차는 430만 원짜리죠. 우리 교환할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돈 더 주고 받으면 우리께 더 비싸거나 싼 거다. 그래서 답은 430만 원이네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아유, 재고자산의 정의를 잘 적어줬네. 자, 1번 맞고 두 번째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평가손실 차감 계정 따라서 장부금액을 낮출 거죠. 3번의 보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 취득할 때 보험료 들어갔으면 취득 시점 이전이면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죠. 4번에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일괄 구입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안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렸네요. 자, 6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직접배우법은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두 번째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 없이 배분하는 방법을 이중배부율법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자, 우리 이중배부율법 뭐죠? 우리 그 부분별 원가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조부문비하고 제조부문하고 할 때 그때 제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배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또 둘로 나눠요.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로 둘로 나눠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으로 해서 부분별 원가 계산을 두 번 하는 방식이 이중 배분율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에 자와 같이 부분별 원가 계산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눴나요? 안 나누고 그냥 제조간접비라고 하면서 그냥 그 보조 부분 거를 제조 부분 보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했던 거는 단일 배분율법이고, 근데 이 제조간접비를 둘로 나눠서 우리 변동 제조간접비는 실제 값을 가지고 부분별 원가 계산 전에 했던 거 똑같이 계산하고, 고용 제조간접비는 최대 값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둘을 합쳐주는 방식이 이중 배분율법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 구분 없이 배분하는 방법은 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단일 배분율법인 거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중 배분율법이니까 2번이 틀린 말이죠. 그죠? 자, 다음 3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분될 수 있다. 단계 배분법은 처음 할 때는 다른 보조 부분에도 전부 다 배분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씩 없애가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호 배분법이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할 때에 둘이를 먼저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자, 7번.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80만 원이고 예산 직접 노무시간은 1000시간이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86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1050시간일 경우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해보면 총 예산이 80만 원이고, 그리고 이때 예산 노무 시간이 1000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800이죠. 그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얘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하면 얼마? 얘는 84만 원. 그런데 지금 실제 배부액이 얼마 나왔다라고 했죠? 86만 원. 그럼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작게 했네. 2만 원. 그래서 2만 원 과소배부다.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 8번. 다음 중 원가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며 비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한다. 뭐 특별하게 뭐라고 토달 말이 없는 그냥 정확한 이야기네요. 그죠? 이번에 매물 원가란 의사결정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회복할 수 없으므로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매물 원가는 비관련 원가죠. 이미 내가 과거에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2번 맞고, 3번 기회비용은 자원을 현재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포기해야 되는 대안들 중 효익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우리 기회비용 기회원가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큰 걸 우리 기회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의 기회비용은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그 추정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 기회비용은 의사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되는 관련 원가는 맞는데 이걸 재무제표에 저걸 선택했으면 얼마였을 거야 이렇게 적어두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뒷부분 지문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9번 주식회사 세무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의 제조활동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단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평균법 이용하며 공손품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나오면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해야 되죠. 이번엔 재료비하고 우리 가공비를 안 나누는 이유가 뭐죠? 문제 그런 거 안 적혀 있잖아요. 안 적혀 있는 이유는 투입 시점이 똑같죠.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했으니까. 자,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700개에다가 그리고 우리 기말이 200개에 50%. 그러면 100개죠. 그러면 800개가 먼저 완성품 환산량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기초가 45,000원 그리고 단기 투입한 게 65만 5천원 합치면 7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자, 얘가 70만 원이면 70만 원을 800개로 나누면 875원이 단위당 원가가 되네요. 그럼 이 단위당 원가에 기말 제공품 완성도만큼 한 걸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7,500원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10번 주식회사 세무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제품 단위당 4시간의 기계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자료에 의해 기준 조업도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예산액이 2만원이고 실제 생산이 900단위고 실제 발생액이 21,000원. 예산 차이가 1,000원 불리한 차이고 조업도 차이가 2,000원 불리한 차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예산액이 2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 차이가 1,000원 불리한 차이라는 건 21,000원 얘가 실제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조업도 차이가 2,000원 불리한 차이라는 건 얘가 18,000원이라서 2,000원 불리한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우리 실제 생산량이 900단위니까 얘가 900이면 얘는 얼마죠? 20인가요? 맞죠? 928. 그러면 얘는 19분의 1000. 얘가 기준 조업도. 그래서 답은 1000단위인 3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표준 원가를 시험 문제 푸시는 분들이 다 잘 풀려 그러면 세무 2급 때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세무 2급 때 보고 다시 세무 1급 때 보면 봤던 거니까 익숙해지는데
세무 1급 때만 참 딱 보니까 보고 바로 문제 풀려 그러면 이 용어들이 어느 숫자인지 감이 느낌 잘 안 오죠. 자, 이제 우리 11번 봅시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지금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이 어떤 거죠? 우리 그 법인세 서식에서 우리 수익배당금 조정명세에서 했던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주회사다 아니다 상장법인이 아니다에 따라서 몇 퍼센트 나오고 했던 거 서식. 그거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1번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법인에서는 개인이 아니니까 그로스업을 안 하고 입금불산입 제도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비상장 법인의 출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입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한다. 이거 어떻게 외워? 문제nem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컴퓨터에서 누르면 되잖아. 제가 그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CTA 시험에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위에 요율표를 줘요. 심지어 우리 소득세율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위에 줘요. 근데 얘 낸 사람은 문제에 대한 감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수입배당금 명세서 눌러가지고 아래쪽 내려가 보면 몇 퍼센트 선택하게 되죠. 그래 조금 써야 나와요. 아래쪽에서 조금 써야지 나오지. 자, 그래서 30% 적용되는 거 맞아요. 자, 다음 3번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 법인한테 받은 거는 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4번에 배당 기준일 전 4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부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4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틀렸네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틀려라고 낸 문제죠. 왜냐면 시간 잡아먹자 고민할 때 다른 문제 보기도 바쁜데. 자,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 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 우리 회사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 우리 주주들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를 입장 안 할 거고. 두 번째,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 또는 관리비. 업무무관 자산이니까 당연히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고. 3번에 소액 주주 임원이 아닌 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당연히 이것도 우리는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고. 4번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의 감액 손실. 우리 재고자산이 파손되거나 부패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장부에 쓰면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 그걸 계산조정사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번은 송금불산입이 아니고 송금을 인정하니까 틀린 게 4번이네요. 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자, 1번 소득세의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이 뭐죠? 그렇죠. 이자 받는 거라 그랬죠. 그거는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돈 벌었다고 세금 부과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익 금액으로 안 볼 거고. 두 번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우리 장려금은 돈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산입해야 되는 거고. 3번에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거. 그거는 우리는 이걸 팔았다고 잡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수익 금액에 넣지 않을 거고. 사업하고 관련 없는 자산 수증 이익은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우리 수익 금액으로 잡지 않으니까
얘는 답은 2번이네요. 다음 14번. 다음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가 틀린 것은. 자, 1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세액 공제되고 신용카드도 이중 공제되니까 된다. 1번은 맞고, 2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세액 공제는 되는데 이거 이중 공제 된다고 들어본 적 없죠? 얘는 안 되는 거고, 신용카드는. 세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 이건 뭐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면 될 거지만 신용카드는 보험료 자체가 뭐 공제 받았든 안 받았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 불가 맞고, 4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이중공제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에 공제 불가 적어놨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좋더라고요. 우리 실기 공부하는 거랑 같이 나오는 거죠.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것은. 1번 상가 부수 토지의 임대. 상가의 임대는 과세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이 면세니까 부수되는 것도 면세해 주지만 상가는 과세니까 그 부수 토지도 다 과세죠. 그냥 부동산 임대예요. 그래서 1번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 적혀 있죠. 얘도 주택이죠. 주택 임대하는 거는 얘는 면세고, 상가 부수 토지의 매매, 토지의 공급은 면세잖아. 그죠? 부동산 임대가 과세인 거지. 우리 토지에는 면세 제외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매, 얘도 우리는 면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저와 같이 한 회차 풀어봤는데, 자, 첫 번째 3월 30일 미국 애나하임에서 원재료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재비용은 미착품 계정을 사용할 것. 자, 그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는 50만 원이고, 그리고 통관 재비용이 또 65만 원이 더 나왔네요. 그럼 지금 원재료 수입하는 거니까 50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65만 원은 미착품을 써란 이야기죠. 자, 수입세금 계산서고 매입세 공제되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 55번 수입을 선택할 거고, 자, 그리고 아래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원재료고, 공급가액은 500만 원. 이 세금 계산서는 인천 세관장이 전자로 발행해 줬네요. 자, 그럼 이 50만 원은 환급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미착품 계정을 쓰라 그랬고, 금액은 65만 원. 이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4월 26일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마음 구매팀 직원과 주식회사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6만 5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엔 카드로 결제했는데 지금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하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죠. 자, 불공제 사유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54불공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에 접대비로 16만 5천 원,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국민카드사로 16만 5천 원 되면 되겠어요. 그럼 일반 전표 4월 26일 날 차변에
접대비가 16만 5천 원이고 대면에 미지급금이고 국민카드 법인 16만 5천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7월 29일 백두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자, 일단 우리 생산부 직원들 야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니까 51번 매입과세겠네요. 자, 그리고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50만 원. 특이하게 딴 내용 없죠. 그리고 외상으로 115만 원.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먼저 7월 29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식대고 금액은 150만 원의 별도, 공급자는 백두식당. 종이 세금 계산서니까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 생산 라인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 줬고 나머지는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간편집계 옆에 화살표 눌러서 예정 누락분 체크하고 그리고 2020년 지금 2기 거니까 2기 확정 신고는 2020년 10월이죠. 10월로 확인 눌러서 여기 누락 마크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설정을 하신 거네요. 자, 다음 4번 10월 12일 다음은 주식회사 소락산업의 2019년 12월 31일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2020년 10월 12일 자기주식 200주를 총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그럼 자기주식 200주면 얘를 전부 다 팔았다는 이야기네요. 120만 원 적혀 있는 거. 얘 지우는데 10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 손해 봤죠. 그럼 우린 자본 계정은 무조건 우선 상기할 건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4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20만 원 끌어와야 되겠어요. 자, 그럼 10월 12일 날 대면에 우리 자기주식 장부에 적혀 있던 120만 원 지우고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이고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40만 원 있으니까 이 20만 원을 먼저 끌었어야 되겠죠.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우리 우선 상계해야 되죠, 항상.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 끝났어요.